창밖으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퇴근한 남편 도우는 언제나처럼 TV를 보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몇 년 전부터 나에게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10년 전 결혼 초에 비하면 10배는 줄어든 것 같았다. 수민아, 내일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도훈의 말에 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메마른 대화만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 차 남편의 승진과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누구나 그렇듯 말 그대로 신혼은 항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거 아닌 하루 일상마저 나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갔다. 그날 밤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다 우연히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부부 고민 나눔 단톡방. 일종의 익명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도 그날따라 용기가 났다. 익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내 글에 여러 답변이 달렸다. 그 중에서도 밤하늘이라는 닉네임의 답변이 눈에 들어왔다. 진심으로 대화가 필요한 시기일 텐데 용기 내 남편에게 말해보셨나요? 그런 감정을 숨기면 숨길수록 서로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자주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점점 밤하늘과의 대화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톡방을 통해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부 생활의 고민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는 나에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다. 그가 45세의 회사원이라는 것, 아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러나 점차 대화는 일상으로 확장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어느새 남편과 나누지 못했던 취미와 관심사를 그와 공유하고 있었다. 친구 혜진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주말 점심 모임에서 나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민아,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네. 불가피하게 단톡방과 밤하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민아,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익명이라도 다른 남자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야. 그냥 대화일 뿐이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혜진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생겨났다. 정말 단순한 대화일까?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내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퇴근하고 무얼 하셨나요? 이 간단한 질문이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지, 남편은 몇 년 동안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어느새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와 대화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도훈이 TV를 보는 동안 나는 카톡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밤, 도훈이 무심코 내게 물었다. 요즘 계속 웃으면서 핸드폰 보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 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왜 나는 카톡 속 낯선 남자의 메시지 하나에 이렇게 설레는 걸까? 이건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음날 아침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인사가 주는 따뜻함이 차갑게 식어가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점점 더 그 따뜻함에 의지하게 되었다. 2달이 흘렀다. 창밖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지만 내 마음속은 봄처럼 따스했다. 익명의 공간에서 만난 밤하늘과의 대화는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심지어 새벽에 깨어나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남편 도훈의 무심한 등과 마주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내게 밤하늘의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메시지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다.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는 날에는 유독 초조하고 불안했다. 왜일까? 그저 익명의 대화일 뿐인데
이런 감정까지 갖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의 메시지에 나는 식탁에 앉아 남편도 모르는 내 일상을 길게 풀었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단풍이 물든 공원을 거닐 계획, 저녁으로 만들 요리까지 꼭 연인에게 하루를 보고하듯이 어디서든 찍는 사진이 예술이네요. 단풍 사진을 보내자 보내온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게 무슨 일일까?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설레는 것은 잡생각을 떨쳐내려 문을 박차고 산책에 나섰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문득 밤하늘의 얼굴을 떠올렸다. 목소리는 어떨까? 웃음소리는 어떨까? 차갑고 늦가을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도훈이었다. 저녁에 술 약속 생겼어. 늦을 거야. 짧은 문자에 나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카톡창을 들여다보았다. 밤하늘이 퇴근하며 보낸 사진 한 장. 어둑한 하늘 아래 회사 건물이 보였다. 퇴근길 하늘이 당신의 닉네임 같네요.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하며 미소 지었다. 혜진이 결국 못 참고 다시 경고를 보냈다. 수민아, 내가 요즘 이상해.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웃음도 예전과 달라. 이거 불륜이야.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이미 그녀의 충고를 무시했다. 이건 단지 위로받는 거야. 서로의 고민을 나눌 뿐이야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하늘과의 대화가 평소와 달라졌다. 오늘은 유독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메시지에 심장이 뛰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대화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도요. 그 짧은 답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궁금해요. 진짜 만나면 어떨까요?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힐끔 쳐다보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상상만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라는 생각이 마치 금지된 열매를 맛보는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확인했다.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걸 알까?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맞다. 도우는 알지 못했다. 내가 매일 밤 그에게 대화를 갈구했다는 것을. 그가 무심코 지나친 나의 외로움을. 어느덧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내는 첫 인사부터 잠들기 전 나누는 잘 자요까지 내 핸드폰 속 세상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도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핸드폰을 보며 웃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요즘 들어 자주 물었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톡하는데?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하루는 도훈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 친구들 누군데? 나도 좀 볼까?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행히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뭐야? 갑자기. 사생활 침해하지 마. 나의 날선 반응에 도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하늘은 더 과감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보고 싶어.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단순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화면을 꺼뜨렸다 다시 켰다를 반복했다. 답장을 고민하는 내게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괜찮아? 남편의 걱정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핸드폰은 다시 진동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감정의 선을 이미 넘어버린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어느덧 겨울의 절정에 접어들었다. 창밖은 눈으로 하얗게 변했지만 내 마음속은 밤하늘이라는 존재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메시지 교환이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하루 종일 밤하늘과 단둘이 있는 상상을 하며 지내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도훈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내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폴더를 정리하는 척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다 시어머니의 물음에 3번이나 되묻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조금 서운한 눈빛을 보내셨을 때 도훈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오늘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가족들이랑 있자.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핑계로 3번이나 자리를 비웠다. 밤하늘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지금 가족 모임 중인데 당신 생각뿐이에요. 보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의 답장에 다시 설레어버리는 내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훈이 물었다. 요즘 누구랑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아?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야. 도훈의 지친 한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민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달라졌어.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밤하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도훈과 나 사이에는 이제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이 나를 예전처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도훈은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명절 연휴 마지막에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평소처럼 별다른 질문 없이 보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기뻤다. 밤하늘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할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우연히 거실 소파 밑에서 도훈의 회사 수첩을 발견했다. 그가 급하게 찾던 것이었다.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현관문이 열렸다. 도훈이 잊은 물건을 찾으러 돌아온 것이었다. 내가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찾고 있었어. 내가 가져갈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수첩이 아닌 내 손에 핸드폰을 향해 있었다. 수첩을 건네며 나도 모르게 핸드폰 화면을 어깨너머로 돌렸다. 도훈은 갑자기 내 핸드폰을 빼앗았다. 저항할 새도 없이 그는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내 생일이라 쉽게 풀어버렸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이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라고?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카톡을 연 그의 눈에 밤하늘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당황한 마음에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도훈은 끝까지 메시지를 내리며 읽고 있었다. 이게 뭐야? 보고 싶어.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꿈에서 너를 만났어? 갑자기 도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민아,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이건 그냥 단톡방에서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 그냥 글로만 위로받은 거야. 위로? 도훈의 눈에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왜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아? 나는 억울했다. 도훈이 당신이 언제 내 말에 귀 기울여줬어? 언제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봤어? 난 오랫동안 외로웠어. 도훈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다. 그래,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불륜이야.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해서 바람이 아닌 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이건 단지. 도훈은 내 말을 끊었다. 단지 정신적 바람이라고?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이미 다른 데로 갔잖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도훈의 말이 맞았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밤하늘에게 향해 있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를 생각했고 남편과의 대화보다 밤하늘과의 메시지가 더 기다려졌다. 도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누구랑 대화하는지. 날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도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 눈물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밤하늘과의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했다.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훈은 집을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울면서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밤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가 오해하면 어쩌나. 그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핸드폰 화면을 켜자 마지막으로 밤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우리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그 순간 도훈의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다.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진실과 마주한 나는 처음으로 자문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도훈이 집을 나간 지 3시간이 지났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한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밤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 멈추기를 수십 번. 메시지 창에는 타이핑했다 지우고를 반복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도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정말 불륜인 걸까?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도. 하지만 마음으론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남편이 아닌 밤하늘이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 좋은 꿈 꿔요라는 인사. 이 모든 것이 육체적 접촉보다 더 깊은 감정의 배신은 아니었을까. 지난달 내 생일날 도훈은 케이크를 사왔다. 오랜만에 둘이서 와인 한잔하며 보낸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가 밤하늘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확인했다. 케이크 촛불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12시간이 지나도록 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걱정됐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새벽 2시, 마침내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방에 들어오자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였기에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어디 있었어? 도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난 정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이미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왜? 단 한마디의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난 외로웠어. 우리 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 알아? 항상 회사와 업무 이야기뿐이었잖아. 내 감정은, 내 일상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봤어? 도훈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래, 내가 부족했어. 바빴고 힘들었고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수민아, 넌 왜 말을 안 했어? 날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다니. 찔리는 마음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도훈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다.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쉬운 길을 택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나야? 아니면 카톡 속 남자야? 날카로운 질문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확실했던 대답이 이제는 혼란스러웠다. 도훈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함께 쌓아온 10년의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밤하늘은 그의 존재는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난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에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민아,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리고 넌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 억울함이 차올랐다.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들어줬어. 내 감정을 공감해줬고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줬어. 당신은 어땠어? 당신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집으로 돌아와 TV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말 한마디 못 건네고 외로웠어. 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 하지만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내가 불만이 있었으면 내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다른 남자와 그의 마지막 말이 끊겼다.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한 행동을 정확히 정의할 단어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차단할 거야? 나는 망설였다. 밤하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도우는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쓴웃음을 지었다. 수민아, 내가 며칠 시간을 줄게. 그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우리의 10년이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가치였는지. 도훈이 집을 나서고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밤하늘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있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도훈의 표정이 떠올랐다. 진심으로 상처받은 그의 눈빛.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관계를 맺었다. 육체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외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밤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며 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삭제할까? 답장할까? 이 순간의 선택이 내 결혼 생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났다. 도우는 내게 주겠다던 시간을 주기 위해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테이블 위에는 도훈이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잔이 남아있지 않았고 복도에는 그의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하늘의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도훈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다. 10번을 읽고 20번을 고민하면서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처음 도훈을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 그의 떨리는 손,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부터 무뎌지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책임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도훈이 바빠질수록 나는 더 많은 대화와 관심을 원했지만 정작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불만이 쌓일 때마다 대화로 풀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다. 그러다 밤하늘이라는 위로의 출구를 만난 것이다. 세 번째 날 아침, 도훈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틀 동안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계속 생각했다. 난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널 붙잡을 순 없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도훈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왜 이전에는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밤하늘의 얼굴 없는 존재감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의 따뜻한 말들, 나를 위로해주던 그 감성. 도훈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가장 두려웠던 그 질문을. 그 남자가 너한테 직접 만나자고 하면 넌 나갈 거야?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정말로 밤하늘을 만날 생각이 있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과거의 나라면 아마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틀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다.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도훈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정말? 그래. 내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훈아, 난 이제 알겠어. 내가 밤하늘에게서 찾은 건 위로였어. 대화였어. 이해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원래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들이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도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바빴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 나도 미안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아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내가 외롭게 느꼈던 순간들, 도훈이 일에 치여 가정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 서로의 아픔과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부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출근하기 전 건넨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한테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힘든 질문이었다. 감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기에. 하지만 나는 이제 도훈에게 정직하기로 했다. 조금은 남아있어. 하지만 도훈아, 난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이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도훈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그 사람과의 연락은 끊어주겠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밤하늘과의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옳은 걸까? 몇 달 동안 내 일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하지만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도훈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될까?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미안해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어요. 정도라도. 하지만 도훈의 시선이 느껴졌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결단을 내렸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했다. 모든 대화 내용, 그와의 추억이 담긴 메시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정말 괜찮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내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잃어버린 우리 결혼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도훈이 출근하고 난 후 나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유독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밤하늘은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깨달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것. 저녁, 도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도훈은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 대신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고 내 취미에 관심을 보였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지만 이내 멈췄다. 그것은 이제 밤하늘이 아닌 오랜만에 연락한 혜진이었다. 도훈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제 나는 다시 도훈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10시가 되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화센터 앞에 멈춰섰다. 성인 취미 강좌 힐링 수채화 포스터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40살. 한 아이의 엄마이자 13해 차 주부인 내게 남은 건 뭐였을까? 매일 같은 집안일, 반복되는 식사 준비, 아이 숙제 봐주기. 남편 진우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늘 실험 준비와 채점에 파묻혀 있었고 대화라고 해봐야 아이 교육과 생활비에 관한 것뿐이었다. 포스터를 바라보며 문득 기억났다.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그림 그리던 나. 색채와 선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던 그때의 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취미생활 하나쯤은 괜찮겠지? 문화센터에 들어서니 향긋한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등록을 마치고 돌아와 진우에게 이야기했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 등록했어. 매주 화요일 10시에 2시간씩. 진우는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취미생활 하나쯤은 좋지. 그 말에 왠지 서운함이 밀려왔다. 1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진우는 내가 미술을 좋아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듯했다. 평소 그는 과학적 논리와 증거를 중시했고 내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가끔은 그가 나를 하나의 방정식처럼 풀이가 끝난 문제처럼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수업 날 수강생 10대 명이 모였다. 대부분 나처럼 30, 40대 주부들이었다. 강사 서태욱은 생각보다 젊었다. 39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소년 같은 열정이 느껴졌다. 수채화는 통제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과 색이 만나 번지듯 우리의 감정도 때론 계획대로 흐르지 않죠. 그의 첫마디에 가슴이 살짝 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감정을 통제해왔던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보여야 할 모습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 태욱은 모든 수강생을 이름으로 불렀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오랫동안 서연 엄마로만 불리던 나에겐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영씨, 붓을 너무 꽉 쥐고 계시네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물감이 종이 위에서 숨 쉬게 해주세요. 그가 내 손 위에 살짝 손을 얹으며 붓 쥐는 법을 알려줬다.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담아보세요. 집에 돌아와 그날 그린 그림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10살배기 딸은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그림 진짜 예뻐. 나도 엄마처럼 그리고 싶어. 저녁 식탁에서 내 수업 이야기를 했지만 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 학생 이야기, 다음 달 과학 경시대회 준비 이야기만 길게 이어갔다. 내 이야기는 어느새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다. 매주 화요일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집안일을 서두르게 되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썼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태욱은 종종 내 그림 앞에 오래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 씨는 정말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섬세해요. 네 번째 수업 날,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수업 후에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지영 씨의 그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그는 내 스케치북을 넘기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영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왠지 뭔가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아무도 몰랐던, 나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내면의 갈증을 그가 읽어낸 것 같았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재능 같은 건 아니요.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 안에 숨어있는 화가가 있다는 거 남편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진우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내 그림도 내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 과학실에 파묻혀 사는 그에게 나는 그저 생활의 일부, 풀이 끝난 방정식 같은 존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뭔가 번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물에 떨어진 물감처럼 통제할 수 없이 퍼져나가는 감정이었다. 이제 막 살아나는 내 안의 무언가가 머지않아 내 삶의 색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업이 끝난 후 태욱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내 그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개인전 초대장을 건넸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와주실 수 있나요? 망설였다.
토요일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다. 네, 가볼게요.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문화센터 강사님 전시회가 있대. 잠깐 다녀올게. 진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답했다. 토요일. 아, 그래? 나 학교 과학실 정리해야 해서 늦게 들어갈 거야. 서연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한 번도 내 취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안도했다. 태욱의 전시회에 혼자 가볼 수 있으니까. 전시장은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다. 태욱의 작품들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묘하게 쓸쓸함이 느껴졌다. 마치 그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그 순간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전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외로움이 느껴져요. 맞아요. 지영 씨는 정말 그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네요. 전시회 후 그는 근처 카페로 나를 이끌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가 물었다. 지금의 삶 행복하세요? 아무도 내게 그런 질문을 한 적 없었다. 남편도 친구들도 모두 내가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로서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행복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림에 담긴 당신의 색이 말해주니까요. 태욱과의 만남은 수업 외에도 이어졌다. 작은 미술관 관람, 재료상 방문, 야외 스케치, 모두 그림이라는 명분 아래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오늘은 새로운 기법을 배워볼까요? 제 작업실에서 보여드릴게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서연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 태욱의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건 단순한 미술 수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작업실은 북적이는 도시 속 작은 오아시스 같았다. 벽면엔 그의 그림들이, 바닥엔 물감 얼룩이 점점이 남아있었다.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건 젖은 기법이라고 해요. 먼저 종이를 물에 적셔야 해요. 태욱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붓을 잡은 내 손을 이끌며 물감을 종이에 번지게 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보세요. 어떻게 번져가는지. 때론 통제를 놓아야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영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갈망을, 채워지지 않은 열정을 봤어요. 붓이 내 손에서 떨어졌다. 물감이 흰 종이 위에 번져나갔다. 선이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졌다.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내 안의 모든 방어선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혼란스러움, 죄책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 태욱의 품에 안겼던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저 윤지영이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뜨겁게 차오르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저녁 식사 시간, 진우가 물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비 많이 왔는데 목이 메었다. 멀쩡한 척 대답했다. 응, 괜찮았어. 새로운 기법 배웠어.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물감처럼 번져버린 감정을 어떻게 다시 지울 수 있을까? 진우의 무심함,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태욱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의 당신은 가장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다. 머릿속에선 이성이 소리쳤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속삭였다. 단 한 번, 나를 위한 선택을. 결국 보낸 답장에는 한 글자뿐이었다. 네, 나는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관찰, 가설, 검증.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내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숫자와 공식 속에 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서툴러진 지 오래였으니까. 그날은 여느 화요일처럼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3학년 과학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조용히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영은 보이지 않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일기 숙제가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서연이 옆에 앉아 그림 일기를 봤다. 평소와 달리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숙제가 어려워서요. 그림 속엔 3명의 사람이 있었다. 한 여자와 2남자. 여자는 분명 지영이었고 남자 중 하나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림 하단에는 서연의 동그란 글씨체로 엄마와 함께 간 미술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누구니? 미술 선생님이요. 화요일마다 엄마랑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사람. 이상했다. 지영은 화요일엔 수업만 듣고 온다고 했다. 미술관은 또 뭐지? 미술관은 언제 갔니? 지난주 토요일이요. 엄마가 전시회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어른들끼리 가는 거라고 못 데려갔어요.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지영은 분명 강사의 전시회에 잠깐 들른다고 했었다. 서연의 그림 일기를 넘기자 비슷한 그림들이 더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선생님,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 비 오는 날 엄마가 늦게 온 날, 모두 지영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과학자의 습관대로 관찰했다. 지영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유독 화장에 신경 쓰고 평소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었다. 휴대폰을 보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서둘러 화면을 끄곤 했다. 가설을 세웠다. 불편한,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가설. 검증이 필요했다. 침대에 누운 척하며 잠든 지영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서연이의 생일이었다. 메시지함에서 태욱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도 당신의 그림은 아름다웠어요. 내일 작업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속이 메스꺼워졌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다. 낯선 미술관, 갤러리, 그리고 2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찍은 셀카. 혼자 봐도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부부인 우리도 요즘엔 그렇게 사진 찍은 적이 없었다. 위치 기록도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했다. 문화센터 수업은 2시간인데 그녀는 매번 4시간 이상 집을 비웠다. 작업실로 표시된 주소는 소위 예술가들의 거리에 있었다.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과학실험 보고서처럼 체계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증거물. 목이 메어 숨쉬기 힘들었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다. 42년을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하며 살아온 내게 이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었다. 서연이의 그림 일기를 다시 봤다. 그 낯선 남자 옆에 있는 지영의 모습. 아이는 뭘 알고 있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내가 외면한 사이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검증을 완료했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다. 다음날 일찍 학교에 전화해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그리고 지영에게는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그녀도 거짓말을 했다.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문화센터에 간다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문화센터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그녀는 나왔다. 그리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로 향했다. 작업실이었다. 2시간을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렸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동안 내가 지영에게 소홀했던 걸까? 과학실과 학생들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그게 그녀의 배신을 정당화할 순 없었다. 지영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의 뒤를 따라 작업실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건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사진 속 그 사람, 서연이 그림 속 그 사람이었다. 혹시 누구신가요? 명함을 꺼내 보였다. 배진우입니다. 중학교 과학교사고요. 지영의 남편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에게 말했다. 제 아내와 딸 앞에서 당신이 칭찬해준 그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태욱은 말없이 나를 안으로 들였다. 벽에 걸린 지영의 그림들, 물감이 번진 풍경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내 세상도 그렇게 번져버리기 시작했다. 태욱의 작업실에서 나오는데 진우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의 눈빛은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러나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집에 가자. 단 3마디. 그의 말에 복종하듯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내 무너진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다. 나를 본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 숨이 막혔다. 서연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진우의 말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문을 닫는 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거실에 선 우리. 진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다. 서연의 그림 일기, 핸드폰 통화기로 캡처, 위치 내역, 그리고 태욱과 주고받은 문자들. 마치 과학 실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처럼 체계적이었다. 무릎이 꺾여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었다. 진우는 가만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이라곤 사과뿐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랬어? 우리 부족한 것 있었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43세의 중학교 과학교사, 항상 논리적이고 차분했던 남자의 간신히 통제된 분노가 느껴졌다. 당신은 날 보지 않았어. 입에서 나온 말에 나조차 놀랐다. 그런 변명을 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지영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어.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서. 당신은 언제나 일과 서연에게만 집중했고 내 말은 듣지 않았고 내 그림에도 관심 없었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우의 얼굴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죄책감이 있는 듯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이유가 돼? 서연이한테까지 거짓말하고? 단숨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서연을 생각하자 더 큰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딸의 눈앞에서 미술 선생님과 어울리며 그것도 그림일기에 쓰일 정도로 티를 냈던 내 경솔함.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난 처음엔 정말 그림만 배우러 갔어. 하지만 태욱은 내 작품을 보며 내 안의 감정을 읽어냈고 내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졌어. 예술적 감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태욱과 내가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게 그림 배우는 모습이야?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그저 바닥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진우가 문을 향해 불렀다. 언제부터 문 뒤에 있었는지. 딸이 들어왔다.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다. 이미 울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찢어졌다. 나의 어리석음이 이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줬다. 엄마, 서연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가 했는데 그대로 지나쳐 진우에게 안겼다. 딸의 등을 토닥이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서연아. 괜찮을 거야. 딸을 다시 방으로 보낸 뒤 진우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상간자 소송 관련 자료였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아. 서연이가 더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더 이상 함께 살긴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이는 내가 맡을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서연이는 안 돼. 지영. 냉정해지자. 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생각해봐. 그림일기에까지 그 남자를 그리게 했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는 옳았다. 내가 어떻게 엄마 자격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은 내가 서연이 데리고 어머님 댁에 가 있을게. 당신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진우와 서연이 짐을 챙겨 나가는 동안 나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집 안의 정막이 귀를 찢을 듯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 태욱의 카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진우에게 내 그림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태욱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끝내주세요. 입력하다 멈췄다. 그에게 끌렸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큰 죄책감을 불렀다. 결국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들, 서연의 육아일기, 결혼기념일 선물들, 모든 게 이제는 비난하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 수채화처럼 창문을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자유와 자아는 배신과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물감이 번져버린 종이처럼 내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법원 복도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달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내가 이제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진우는 결국 태욱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아무리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과학교사다운 정확하고 차분한 말투였다. 감정 없이 사실만을 말하는 그 특유의 논리적인 태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태욱과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진우가 그를 찾아간 후 그는 문화센터 강사직을 그만두었다. 처음엔 내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내가 답하지 않자 곧 포기했다. 어쩌면 그에게 나는 그저 수많은 특별한 학생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가 칭찬했던 내 그림은 정말 특별했을까? 아니면 그저 나를 유혹하기 위한 말이었을까? 변호사는 태욱이 다른 수강생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유일하다고 믿었던 그 감정, 그 시선은 모두 거짓이었다. 내 특별한 재능을 알아봐준다던 그 말들도 단지 상투적인 유혹의 말이었을 뿐. 법원은 태욱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우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 13년과 불륜 기간 2개월을 고려했다고 했다. 억울하다는 듯 항소하려는 진우를 말렸다. 이미 우리 가정은 충분히 상처받았다. 이혼 조정 과정은 더 고통스러웠다. 가정법원 상담사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았다. 당신이 날 한 번이라도 여자로 봐준 적 있어? 그냥 가정부처럼 서연이 엄마로만 봤잖아. 내 취미도 내 말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야 했어? 문제가 있으면 말했어야지. 대화로 풀었어야지. 진우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그런데도 가슴 한편에선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선택은 내가 한 것이었다. 양육권 문제는 더 가슴 아팠다. 서연이는 아빠와 지내기를 원했다. 10살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기적 면접 교섭권만 얻어낸 채 나는 서연이의 주 양육자가 될 기회를 잃었다. 동네에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차갑게 외면했다. 한때 함께 커피를 마시던 엄마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문화센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곳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릴 것이 자명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회사 격리로 취직해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주말마다 서연이를 만나기로 했지만 아이는 늘 어색해했다. 내 품에 안기기를 거부했고 대화도 짧게 끊었다. 엄마, 난 언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 서연의 물음에 가슴이 찢어졌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을 잃어버렸다. 진우는 상간자 소송배상금을 모두 서연의 교육비로 저축했다고 했다. 그답다. 항상 실용적이고 계획적인 그는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서연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반면 나는 어땠나? 내 욕구, 내 감정만 따랐다. 태욱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개인 미술학원을 차렸다고 했다.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설레게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니. 오늘은 이혼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태욱의 작업실에서 처음 선을 넘었던 그날처럼 창가에 작은 이젤을 놓고 새 캔버스를 설치했다. 처음 수채화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다시 찾고 싶었다.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어떤 색을 칠해야 할지, 어떤 풍경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물감은 팔레트 위에서 마르기 시작했고 캔버스는 여전히 하얗게 비어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오늘은 만나기로 한 날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이거. 서연이 내민 것은 그림이었다. 물감으로 번진 종이 위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서연. 가슴이 뭉클해졌다. 선생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서연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작은 등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난 그냥 우리 전처럼 살 수 없어요? 서연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미 깨진 것은 다시 온전해질 수 없다. 하지만 깨진 채로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서연이 돌아간 후 다시 빈 캔버스 앞에 앉았다. 이번엔 붓을 들어 첫 선을 그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 물감이 번져도 괜찮다. 이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으니까. 서툴게 붓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태욱은 내게 통째를 놓아야 아름다움이 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진정한 예술은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에서 태어난다. 무분별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 물감은 종이 위에서 천천히 번졌다. 이번엔 그 번짐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어쩌면 내 삶도 이렇게 깨진 채로, 번진 채로도 나름의 모양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캔버스 위에 서연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리고 진우의 모습도. 비록 내 옆에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였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얼룩처럼.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